네, 안녕하십니까. 네오정형외과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전층 파열, 지난번에는 이제 부분층 파열이죠. 부분 파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부전층 파열이라고 얘기하고, 전층 파열이 완전히 안 됐다는 의미에서 부전층 파열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전층 파열을 수술하라고 지내면 어떻게 되나,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원정외과의 박진영입니다.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와 같이 나눠집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건데, 관절 안쪽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파열이 진행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주로 생기는 원인은 퇴행성이 원인이고요. 아니면 이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많이 하면 내적 충돌 증후군이라고, 공을 이렇게 많이 던지는 선수가 뒤에서 코킹 위치에서 팔을 완전히 뒤로 돌릴 때, 이게 겨운화라 그러면 겨운화하고, 이 회전근개를, 여기를 회전근개라고 표현을 하면 그 두 개가 이렇게 닿습니다. 닿으면서 이렇게 쓸리죠. 쓸리면서 안쪽에서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특히 야구선수, 투수 같은 경우에 공을 던지다가 갑자기 어깨를 부어잡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들의 많은 경우가 이 회전근개가 이제 쓸리다가 일부가 그 순간 파열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아파서, 영어로는 데드암 신드롬, 죽은 팔 증상, 증후군,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이제 마운드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회전근개 부분 파열, 관절 내측에서 생기는 것들이 주로 이제 그런 원인들이 되고요. 이 저맥랑 쪽 파열은 이제 바깥쪽에 있는 회전근개 위에 견봉이란 뼈가 길거나 많이 휘어져 있는 분들이 팔을 들 때마다, 이와 같이 들 때마다 팔을, 이와 거기 걸리세요. 걸리시면서 바깥쪽 힘줄을 파먹고 지나가는 거죠. 이제 처음엔 쓸리다가, 쓸리는 힘줄이 점점 해지겠죠. 해지면 이제 힘줄이 한 가닥으로 떡신같이 딱딱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있는 갈라진 힘줄이 파이게 되죠. 파여서 25%, 30% 이상, 3mm 이하 파열된 거, 3에서 6mm. 보통 두께가 이 뼈에 붙는 위치가 12mm고, 여기에 힘줄 두께가 우리나라는 평균이 한 4에서 6mm. 운동을 많이 하신 분 같은 경우는 7mm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뼈에 붙을 때는 이제 힘을 더 받게 만들려고 한 12mm 정도로 이 힘줄이 이렇게 펜 쉐입으로 넓어지면서 뼈에 가서 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힘줄이 있는 데가 바깥쪽이 파열이 해지면서 파열이, 부분 파열이 생기는, 이와 같이 두 가지 파열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팔을 많이 쓰시다 보면, 예전에 여러분들 이 쫀득이 드셔보셨어요? 쫀득이 먹으면 이렇게 넓은 판으로 이렇게 색깔이 여러 들어서 먹으면 새콤달콤한 그런, 예전에 과자들이 불량식품이죠. 문방구에서 많이 팔았던 건데,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문지르면 그 사이가 갈라지죠. 그렇게 갈라지는 거를 건내 파열이라고 해서 이거와 또 별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건 하는데, 그거는 파열이 아니고 갈라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거하고는 조금 맞지 않아서 그거는 빼고, 저희가 치료해야 될, 그것도 치료는 아프면 합니다. 하는데 그거가 치료 방법이 좀 다르게 하는 거라서,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에서 해지면서 파열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지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그래서 파열은 이렇게 보이죠. 보통 우리가 초음파나 MRI 같은 것으로 이제 파열을 확인을 합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오자마자 MRI가 찍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희들은 이제 일단 엑스레이 찍어서 뼈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게 걸리는지를 엑스레이로 본 다음에 초음파로 먼저 봐드립니다. 초음파는 뇌에 비치를 해서 바로 저희가 봐드릴 수가 있거든요. MRI는 보통 대학병원 같으면 MRI 예약을 잡아서, 뭐 짧게는 하루 이틀이지만 대학병원의 MRI는 워낙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달, 두 달씩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걸 찍어서 다시 외래를 오는 방법을 하는데, 초음파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에 요 힘줄이 있는 여기까지가 뼈거든요. 여기까지 뼈가 길게 내려온 뼈인데,
뼈의 요 바깥쪽 부분을 저희가 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뼈는 초음파가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봐 드리려고 이제 팔의 위치를 바꿔 가면서 어떻게 해서 더 많이 힘줄의 넓은 부분을 봐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팔의 자세를 바꾸면서 이제 초음파로 봐 드립니다. 정상적인 힘줄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 게 근육이고, 근육이 뼈에 갈 때는 이 까만 힘줄이 돼서 이렇게 뼈에 가서 붙습니다. 이게 정상 힘줄인데요. 여기서는 근육은 지금 회색으로 잘 있는데 힘줄이 있는 부분이 검어지셨죠. 여기는 검은 건 힘줄이 정상이라는 부분이고,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힘줄이 많이 해졌다는 소리입니다. 힘줄이 해지면 해진 사이로 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관절에 염증으로 물이 생긴 건데, 물 생긴 거가 사이에 들어가서 끼입니다. 끼면 색깔이 검은색으로 보였던 힘줄이 점점 회색으로 보여지면서 그게 약해진 부분이 작은 충격에도 이와 같이 파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실시간 질문이 올라왔네요. 두 분이 올리셨는데 먼저 요거 말씀을 조금 드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바람결의 분이신데 저는 언젠가부터 팔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PT를 받고 있는데 팔 근육 운동할 때마다 좀 통증이 있는데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무리해서는 안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이제 팔이 안 올라가는 게 세 가지쯤 있겠네요. 세 가지쯤 팔이 안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처음부터 팔이 안 올라가서 더 이상 거기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관절이 굳어서 오십견 증상,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동결견 증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팔을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서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통증이 있는 게 어느 일정 구간, 일반적으로는 한 70도에서부터 한 120도 정도 올라간 이 구간에서 통증이 있다가 더 올라가면 통증이 없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늘 얘기 드리는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어서 그 충돌증후군으로 인한 충돌증후군이죠. 으로 인한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거고, 세 번째 경우에 팔이 힘이 없어서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힘이 없어서 팔을 들지를 못해요. 이렇게 들면 팔을 어깨를 들고 팔은 들지 못하시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와서 이렇게 드시는 거죠. 이렇게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 통증이 힘줄이 파열이 커서 근육이 힘을 못 써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바람결의 분이 거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 많은 밤이십니다. 저는 65세입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밤에 누우면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밤 통증이 더 안 좋은 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깨에 회전근개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앉아 계실 때는 통증이 적으세요. 그리고 일정한 위치에서 팔을 들 때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된 뼈가 견봉이 뼈에 걸려서 그 견봉 때문에 자꾸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으면 안 걸리니까 안 아프고, 걸릴 때 아팠다가 팔을 더 들면서 이게 완전히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앉아 계실 때는 이 팔의 무게가 체중의 한 8% 정도 나갑니다. 8% 정도 나가는 무게가 팔을 아래로 이렇게 당기니까, 당긴 것 때문에 이게 충돌을 해야 될 뼈가 붙어 있지를 않고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이럴 때는 압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없어서 통증이 없죠. 그런데 눕게 되면 이 팔이 아래로 처졌던 게 삼각근이 잡아당기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오시면 그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힘줄이 상한 부분이 뼈에 닿게 되죠. 그럼 밤에 누우시면 이제 그게 이게 뼈하고 힘줄 상한 데가 부딪히니까, 충돌하니까 그것 때문에 통증이 심합니다. 이거는 이제 회전근개의 충돌증후군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신 분입니다. 이거는 가까운 외래에 가셔서 정형외과에서 어깨 보시는 선생님께 가셔서 치료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관절도, 어깨 관절은 워낙 여러 관절들이 다 치료가 달라서
관절들을 많이 나눠서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분들을 꼭 찾아가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정상적인 MRI가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사소한 일에도 힘줄은 파열하게 됩니다. 파열하게 되셔서 이제 "파열을 하면 꼭 수술을 하나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50% 이상의 파열,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 볼 경우에는 지금 보면 여기에 힘줄이 두께가 요 정도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두께가 4mm 정도로 이렇게 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힘줄이 딱 가서 붙거든요. 그게 같은 것들이 힘줄이 가면서 이제 붙는 게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두께에 남은 여기에는 파열이 된 부분이죠. 파열이 된 게 이렇게 얇아져 있는 거죠. 얇아져 있는 부분인데 이게 50% 이상 파열이 되면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붙는 거는 6mm가 한 12mm 정도로 넓게 붙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넓게 붙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붙는 부분이 50%가 안 되면 스트레스가 이리로 몰리게 되겠죠. 한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이 몰리게 될 경우에는 이 힘줄의 파열이 빨라집니다. 빨라지셔서 그 빨리 빨라지는 힘줄 때문에 파열이 빨리 되니까 50%가 넘는 파열에서는 대부분 수술을 하자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콘센서스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 파열이죠. 전층으로 이게 완전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뚝 떨어져서 힘줄이 말려 들어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줄이 점점 말라버리고 약해지니까 커지니까 파열 수술을 하셔야겠고 또 3에서 6개월 정도 비수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해 봅니다. 해 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계속 안 되는 분, 통증이 있는 분, 그러니까 치료는 여러 가지를 하죠. 관절막도 늘려 드리고 염증도 가라앉혀 드리고 운동도 알려 드리고 견봉이 나와 있는 걸 운동을 시켜서 뒤로 집어넣어도 보고 뼈가 길다 그랬으니까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운동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일을 피하시라고도 얘기 드리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거는 환자의 직업, 얼마나 아팠는지, 하시는 운동 동작, 하시는 운동 종목, 하시는 일의 방법, 일의 종류, 일이 그게 어떤 높이에서 하는지 등등에 따라서 환자마다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직업이나 저희들이 여쭤보는 이유들이 그리고 무슨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여쭤보고 얼마나 아팠는지 여쭤보는 게 그 직업이 어떤 동작을 하는 직업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해서 그걸 다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그래서도 치료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하죠. 또 하나는 급성 외상성 파열. 이 환자분이 이제 어떻게 가시다 저녁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셔서 팔을 짚었어요. 요즘 같은 데는 겨울엔 눈길이 많잖아요. 빙판되어 있는 길. 그런 거 가시다가 넘어지면서 제일 문제는 엉덩방아 찌시는 거죠. 정형외과적으로는 엉덩방아를 찧어서 고관절, 대퇴관절이 고관절이 부러지게 되면 그거는 빨리 치료를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퇴관절은 제가 예전에 이제 골다공증 골대사학회 일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1년 안에 돌아가실 확률이 그 당시 논문은 6%였는데 1 년을 팔로우업하고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니까 약 한 8% 까지도 돌아가시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수술을 해서 보통 부러지는 분은 나이가 많은 분이시니까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수술 자체가 문제되는 거 여러 가지 합병증 등도 있지만 그 수술 그 병이 골절이 되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가 돼서 그 1년 후에 생사 여부를 했더니 한 8%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고관절은 어떻게든지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누워 있게 되시면 바로 폐렴 오시고 그 폐렴 자체가 문제가 돼서 돌아가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받도록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넘어지시면 문제가 되는 게 손목 부러지신 거는 뭐 수술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척추골절. 척추골절은 부러지시면 잘 못 걷고 뭐 1-2주 고생하고 한 달씩 누워 계시고 하는데 이 척추골절은 넘어지시면 그 골절이 때문에 1년 후에 돌아가실 확률은 약 1에서 2% 환자분은 척추골절 한 마디당 돌아가실 확률이 늡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하셔야겠고
세 번째로 이제 손목 골절, 네 번째가 어깨 골절이거나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이런 순서로 중요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급성 외상성 파열은 넘어지셔도 골절 이 뼈가 부러지시는 대신 뼈보다 힘줄이 더 약해 있는 분들은 힘줄이 있는 데서 파열이 발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가능하시면 피하시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파열이 되면 이 외상으로 파열된 파열은 이거 충돌 증후군이나 아니면 다른 퇴행성 파열에 비해서 그 근육이 나빠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 논문에는 3주 안에 수술을 받아야 결과가 좋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6주 안에 받아야 결과가 좋다는 논문도 있고 그러니까 수술 결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결과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있다는 게 있고 최소한 3개월 이내에는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파열되신 분이 한 6개월 지나서 오셨는데 강원도에서 오신 분인데 수술한 게 다 피가 많이 나서 다 유착이 돼 있어서 수술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수술은 무사히 다 잘 마치고 결과는 좋게 다 되셨는데 이제 수술이 쉬운 수술을 어려운 수술로 만들고 근육이 좋았던 힘줄이 빨리 나빠지기 때문에 외상성 파열은 빨리 수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 육체 활동이 많으신 분. 이제 이런 분들은 어 힘줄을 조금 상한 거를 치료를 다 해 드려도 다시 재발할 확률이 높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동작이 어깨 회전근개를 상하게 하는 회전 동작일 때는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이 들어오셨는데요. 정형외과 야구 선수 팔꿈치 내측인대 손상이라 손상일 때 보강이랑 재활을 많이 하라고 안내받았는데 보강을 하면 손상된 인대가 회복되나요? 아니면 보강 재활을 많이 하면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술을 미루게 되는 건지 언젠가 수술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투수입니다. 네. 제가 팔꿈치까지는 봐 드리고 있으니까요. 운동선수 팔꿈치는 중요하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측 인대가 파열이 50% 이상이 파열된 경우에는 파열이 되기가 쉽습니다. 더 빨리 나빠지기 쉬운데 이게 사람이 공을 던지는 코킹 동작에서 내측 인대가 담당하는 그 잡아주는 관절을 잡아주는 힘이 약 3분의 1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50% 가까이는 그 주변에 있는 이 굴곡근, 전완 굴곡근이 힘을 받아서 해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공을 한 10개, 20개 던지실 때는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문제가 없는데 공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스피드가 빨라지거나 변화구를 돌리면서 팔을 많이 이게 비트는 경우에서는 근육의 그 근력 소모도가 심하게 됩니다. 그 심한 근력 소모도가 있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개의 공을 던질 경우에는 그 근육이 힘을 못 쓰게 돼서 주로 던지는 30% 힘을 담당해야 될 내측 인대가 50% 70%씩 쓰게 되세요. 그럴 때 파열이 옵니다. 그러니까 보강을 하라는 거는 그 인대에 가는 부하, 힘 장력 받는 거를 어떻게든지 줄여서 근육적으로 유도를 하려고 보강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인대가 원래대로 회복이 되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인대가 붙는 부위가 기시 부위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에서는 다시 아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인 경우는 안 아물지만 위쪽 경우에는 근위 부위 경우에서는 아무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보강시키고 인대에 가는 장력을 줄여주게 되면 스스로 아물기도 하고 요즘은 무슨 치료를 하냐 하면 거기에 재생 치료들을 많이 하죠. 재생 치료 같은 걸로 해서 인대는 치료를 하는 거고 그 손상받은 인대를 치료하고 있는 사이에 보강을 해서 그 근육에 힘을 많이 받으면 인대에 가는 힘이 적으니까 그런 이유로 우리가 보강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 리틀리가 하는 엄마의 질문이신데요. 요즘 이제 시즌이 1월 달이 돼서 많이들 동계 훈련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들 많이 가 있고 스프링 캠프 이제 프로 선수들도 1월 말쯤 되면 이제 전부 다 나가서 올해 2026년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그전에
올해 이제 WBC 야구가 있거든요. 근데 야구 예선전도 이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엄만인데 모든 포지션을 하고 있지만 중학교 올라가면서 투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검진차 진료를 받았는데 인대가 30% 손상되어 있다고 하는데 투수를 시키면 안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30% 손상으로도 투구를 계속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야구를 하면서 손상 부위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경기 직후 갑자기 팔꿈치 내측 손상에 기부스를 하면 손상 부위가 좋아지는지 궁금합니다. 전 검진받은 부위가 팔꿈치 내측인데 30%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이상이 인대가 파열이 되면 그 인대는 손상이 급속히 나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인대를 보강을, 그 주변 근육을 팔꿈치 이 전완부 굴곡근을 보강을 시켜 놓으면 그 손상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면서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기부스를 요즘은 하지는 않습니다. 기부스를 하지 않고 쉬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방법을 사용을 저희가 하는데, 이제 선수들이 극성인 선수들이 있어요. 말을 잘 안 듣는 선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부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급성 손상일 경우에는 손상 부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리틀 리그거든요. 리틀 리그의 경우에선.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선수들이 잘 의사의 말을, 저희들의 말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건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보강을 시켜서 하는 걸 하시고, 또 하나 질문은 투수를 시키면 안 되냐 물어보셨는데 꼭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보강 운동 잘 시키시고 공의 개수, 공의 스피드를 너무 일찍 올리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스피드는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서서히 스피드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 지금은 하는 것은 올바른 투구 동작을 몸에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투구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맨 먼저 스트라이드, 다리 벌려서 던질 준비를 한 다음에 몸통을 돌려서 몸통에서 견갑골을 통해서 어깨, 팔꿈치, 손으로 나오는 이 일련의 사슬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손상이 적게 다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리틀 리그에서 키가 좀 큰 친구라고 손으로만 팔을 던지게 되면 스피드는 더 낮지 않고 팔꿈치는 더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투구 동작을 몸에서 전반적으로 있는 힘을 끌어올려서 할 수 있는, 특히 하체에서 몸통까지 올라오는 사이에 50%의 투구의 힘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그와 같이 하는 게 꼭 투구하는 투수가 불가능하다고는 저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와 같은 기본기를 먼저 잘 가리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은 요까지 저희가 받겠고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힘줄을, 오늘의 주제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힘줄은 점점 얇아지고 1년에 4mm씩 더 커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는 이제 저희가 대한견주관절학회지에서 1년에 한 번씩, 대한견주관절학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정회원이 됩니다. 정회원이라고 하면 매년 회비를 내고 모든 학회에 참석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분, 우리나라에 약 한 150분이라고, 170분쯤 되나요? 이제 한 1년에 5분 정도가 정회원이 되는데, 정회원이 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자기의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그게 혼자서 데이터만 가지고는 부족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은 데이터로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데이터라 대한견주관절학회지, 이게 이제는 저희 학회지도 다 세계화가 돼 있어서 세계적으로 펀메드나 스코프스 같은 이 미국의 유명한 저널, 이게 검색 기능이죠. 이런 데 다 검색이 됩니다. 논문은 모두 영어로 써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견주관절 학회지 CIS, 클리닉 인 숄더 앤 엘보입니다. 제가 총무할 때 그걸 제안을 드려서 그게 이름이 그렇게 됐는데요.
학회 총무를 할 때. 근데 그 학회지에 실려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모은 자료를 통계를 내서 위원회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함줄이 파열이 되면 몇 년 후에 수술을 안 받고 이제 안 지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버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커지는지를 저희가 우리나라 분의 활동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은 한 3.2mm 정도, 일본에도 그런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3.2mm 정도가 1 년에 커지는 것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 분들이 더 활동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를 그 데이터를 몇백 개를 모아서 보니까 3.9mm가 1 년에 커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림잡아 4mm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 년에 4mm씩 커지는데 이분의 경우를 보시죠. 이분 경우를 보면 이게 근육이고 힘줄이 가서 여기 뼈에 가서 이렇게 붙는데 이 가서 붙는 힘줄이 요 힘줄 끝부분이 빨갛게 진한 부분을 지나서 여기에 붙어야 됩니다. 힘줄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인제 시간이 지나고 무슨 일이 있으시고 그러셔서 기다리신 거죠. 기다려서 한 2년 만에 오셨어요. 오셨더니 그 파열이 여기에 있는 거는 이거는 쪼그라들지 않아서 여기에 갖다 붙이면 금방 붙거든요. 수술도 용이하고 결과도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지금 근육이 이렇게 고등어 모양으로 빵빵하게 올라와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게 넙치같이 얇아지죠. 꽁치나 넙치같이 얇아지면서 힘줄이 여기 붙어야 될 힘줄이 끊어진 게 점점 쪼그라들어서 말린다고 선생님들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말려서 힘줄 끝이 여기 와 있죠. 그러면 이건 힘줄이 굳어 있어서 수술을 해도 결과가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점점 나빠지는 게 1 년에 4mm씩 평균 나빠집니다. 또 하나는 힘줄이 얇아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힘줄이 15mm 끊어지신 분인데 저 환자셨는데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줄이 이게 두툼하게 좋으세요. 좋으신데 이게 인제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게 15mm인데 이게 30mm 커지신 거거든요. 30mm 커지신 거니까 30mm 되신 분은 어떻게 돼요? 힘줄의 두께가 얇죠. 그러면 얇은 힘줄이니까 문제는 그 얇은 힘줄은 두꺼운 힘줄보다 아무로도 힘을 못 받지 않겠어요. 그 힘을 못 받게 되면 인제 힘줄이 다시 파열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30kg, 20kg 짜리 물건을 늘 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작을 때 수술을 하면 이제 거기서 저희가 꼭 얘기 드리는 게 수술하면 이 힘줄이 20대 힘줄은 아닙니다. 상하다, 상하다 끊어진 힘줄이니 조금 아껴 쓰세요. 그 연세에 쓰실 만한 정도만. 근데 수술을 하고 나면 대부분들이 통증이 많이 거의 없이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을 세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문제도 되시는데 그럴 경우에도 힘줄이 좋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두꺼운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시면 힘줄이 아무 게 잘 버텨주거든요. 버텨주는데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파열이 된 힘줄이 크고 얇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인제 이 힘줄이 힘을 받기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강을 시켜 드리나 하는 것들이 좀 요즘 학회에서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드리고 있고요. 조금 이따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그래서 하는데 파열은 이렇게 됩니다. 파열은 그전에 요까지 얘기 드렸으니까 몇 분 질문을 받아 볼까요? 저희가 전환부는 얘기는 제가 보지를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FI4YY 님께서 회전근개 20-30% 건네 부분 파열입니다. 콜라겐 주사도 맞고 있고 통증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운동은 언제쯤 해야 되나요? 밴드로 외전 운동해도 되는지요? 어떤 운동을 추천하시는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요. 운동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밴드로 하는 외회전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병원에서 레코멘드하는 운동을 기준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이 '나는 수영을 해도 되나요? 내가 클라이밍을 해도 되나요?' 라는 것들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설명입니다. 그거는 상태를 보고 얼마나 아물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고요. 운동은 주사를 맞고 통증이 좋아지시고 그 선생님께서 어떻게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주실 겁니다. 그 주시는 얘기에 따라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마다 하시는 방법들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는 관절 굳은 것을 먼저 풀어 드린 다음에
그 견갑골 운동도 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세라밴드 운동은 시켜 드립니다. 외회전 운동. 왜냐하면 외회전 운동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통증을 느끼는 운동입니다. 근력을 이용해서 세라밴드라는 운동은. 그래서 다른 운동이 충분히 된 다음에 시켜 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시켜 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하면 회전근개 하면 무조건 고무줄 운동하는 세라밴드 운동을 먼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어깨를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이 두 분, 세 분, 저까지 세 사람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두 분은 정년을 하셨고 저가 인제 죄송하지만 학회에 65세 정년 기준으로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 정년하신 어른께서 오셔서 하셨을 때 고무줄 운동을 무척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서 처음에 교육을 많이 받을 때는 이제 고무줄 운동만 시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거를 하기 전에 해야 될 단계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거죠. 그 당시에는 또 그랬습니다. 1980 년대, 90 년대 초 이럴 때. 그 벌써 30 년, 25 년, 30년 전이니까요. 이제 그럴 때 시작을 했을 때는 그래서 고무줄 운동을 무조건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 운동을 하기 위한 사전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들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신데요. 어머니가 완전 파열인데 수술을 완강히 거부하세요. 가족 입장에서 꼭 설득해야 하는 상황인지 지켜봐야 되는 경우인지 알고 싶어요. 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파열이신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통증이 적은 분과 통증이 많은 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은 활동이 적은 분과 활동이 많은 분.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연세가 거기다가 또 85, 90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환자분께서는 생각하시겠죠. '아유 내가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말씀들을 그렇게 외래 오시면 합니다. "안 남는데 그저 안 아프게만 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가만히만 있으면 안 아파 아까 안 별로 많이 안 아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안 아프니까 관절이 굽고 '난 이쪽 팔 안 쓰는 파니까 안 아파. 그러니까 그냥 지켜만 볼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근데 이제 나이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몸 상태도 중요하고 팔을 내가 어떻게 쓰려는 의지도 중요하시고 힘줄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을 해서 얘기를 하시면 될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파열이 심한 게 오래되면요. 근육이 말라서 지금은 이제 움직이면서 쓰는데 아프다는 걸로 얘기가 되지만 또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팔이 올라가지를 않으세요. 그때 되면 이제 수술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 그거 보시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 밀리씩 점점 커지는데 이 파열이 이렇게 조그마하죠. 이게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게 됩니다. 이걸 저희들은 지퍼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 옷에 올리는 지퍼 있죠. 그 지퍼 같이 점점 지퍼가 위가 터지면 쭉 잡아당기면 쭉쭉쭉쭉 터지게 되죠. 이제 지퍼 효과가 생기고 이때는 이제 힘줄이 파열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시간이 더 지나가면 이제 근육이 이게 쪼그라도 수축하게 됩니다. 퇴축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수축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말려 들어가면 이제 수술할 때 힘줄이 딱딱해서 힘줄이 얇아져 있고 딱딱해서 결과가 안 좋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근육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핑크색이죠. 이거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이 사이에 기름이 끼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방 변성이 돼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한 이론은 근육이 뼈에 붙을 때는 근육이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돼 있는데 이게 끊어져서 말려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생긴 공간에 기름이 변성이 돼서 생겨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기름이 생긴 경우에는 이거는 수술을 해도 이 근육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쓰지를 못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그 기름 끈 거를 보여드리는데 처음에는 근육 상태가 이렇게 좋으세요. 아주 좋다가
그러니까 이 Y자 모양의 이게 뼈인데 뼈 사이에 위에 있던 부분이 근육이 이제 끊어진 힘줄인데 처음에는 근육이 좋으니 수술해서 붙여만 놓으면 원래대로 힘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여기에 흰 공간들이 테두리가 흰색이 생기죠. 이만큼 근육이 말랐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더 말랐고 마른데 여기까지는 지금 근육이 색이 흰색이 조금씩은 생기지만 많이 심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오면 반 이하로 주변이 하얗게 다 바뀌었고 안쪽이 반 이하로 하얗게 된 이런 상태가면 수술을 해도 근육이 힘을 잘 쓰기 어렵다라는 상태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옆에 근육도 끊어지니까 옆에 근육도 점점 말라버리죠. 여기는 두 근육, 여기 두 근육과 이 앞쪽 근육, 여기는 근육이 꽉 차 있었는데 여기는 근육이 허옇게 돼서 없어졌죠. 하나, 둘, 세 개의 근육이 끊어지셨고 이거는 앞쪽에 반이 끊어진 거고 끊어진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한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이거는 우리는 수술을 인공관절을 하세요. 저 근육은 더 써먹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가던 사람 분께서도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크기가 클수록 이제 어떻게 되느냐. 힘줄은 말라버리고 얇아져 있고 힘을 잘 못 받고 근육은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처음 0에서 2cm 제곱센티미터입니다. 4제곱센티, 6제곱센티, 8제곱센티미터, 8제곱센티미터 이상 이러면 3cm, 3cm 가면 3, 3은 9니까 자 가로 세로 3cm, 3cm은 대범위가 됩니다. 대범위가 된 순서가 되면 그게 가로 세로 3cm가 끊어지시면 그 끊어지신 거는 처음에는 재파이가는 다시 파열될 확률입니다. 리테어인데요. 여기가 처음에는 한 15%, 10%도 안 되죠. 그리고 2에서 4cm면 얼마 크기냐면 2, 2, 4, 2cm 넓이, 2cm 길이 정도 파열된 거는 한 15%, 10%가 좀 넘죠. 20%는 안 되고 15, 10, 2, 3% 정도 되고 4에서 6, 2 곱하기 3세, 2, 3은 6이죠. 제일 큰 게. 6이면 파열될 확률이 23%, 3, 3은 9. 그러니까 3, 3 아니고 3, 2.5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것만 되면 벌써 파열 확률이 다시 파열 확률이 50%입니다. 이거는 그분이 혼자서 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전 세계에 그동안 나왔던 논문이 다시 자료를 모아요. 자료를 모아서 그 논문에서 크기만 가지고 재파열을 다시 다 하나의 논문에 여러 개의 논문을 모아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서 나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범위 이상이 되면 다시 파열될 확률이 한 50%가 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광범위 파열되면 재파열 확률은 40% 이상 됐다라고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크기가 크면 다시 문제가 될 힘줄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다시 파열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를 늦게 오래 놔두는 거는 바람직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술별로 그래서 파열이 다 다릅니다. 1cm 미만 소파열, 1에서 2.5cm. 외국 서양에서 키 큰 코카시안들은 3cm로 하는데 이게 중파열. 대파열은 2.5에서 우리나라는 5까지는 아니고 4cm 정도 다 얘기하면 될 겁니다. 대파열. 4cm 이상이면 근육의 두 개가 완전히 파열된 파열입니다. 상당히 큰 파열입니다. 그래서 그런 파열이 내면 수술 방법이 처음에 쉬운 방법에서 점점 어려운 방법, 복잡한 방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와 같이 관절경을 이용해서 어깨에 0.5에서 1cm 크기로 피부 절개선을 넣죠. 구멍 뚫는 거죠. 이와 같은 막대기 같은 것들이 관절 내시경이나 여러 가지 감자 같은 게 들어가서 구멍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어깨 속에 구멍을 내서 수술을 진행해서 수술을 합니다. 보는 거는 이와 같이 컴퓨터 영상을 보고 저희가 그 보는 환자를 이 내시경 다 해보셨잖아요. 내시경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모니터 보면서 확인을 하시죠. 이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아까 대부분 충돌 현상에 의해서 파열이 되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 상완골두의 이 견봉에 있는 앞부분이 이 뼈가 길게 됩니다. 긴 뼈가 이렇게 살을 제거하면 뾰족 튀어나와 계세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서 안 눌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다시 힘줄이 상할 확률이 적어지니까 가능성이 이제 충돌에 의해서 상할 확률은 적어지니까 없어지니까 그와 같이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힘줄 끊어진 걸로 갑니다. 그래서 봉합은 이제 한 열로 이렇게 힘을 한 줄로 박아서 고정하는 방법. 이렇게 힘을 두 줄로 해서 고정하는 방법. 같은 방법을 완전 파열일 때는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마다 이제 선호도가 다르시죠. 어떤 분들은 1열 봉합술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2열 교량형 봉합술을 하면 재파열될 확률이 주니까 많이 줍니다. 많이 줄어서 이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파열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생길 수가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줄여드리려고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자 보시면 이게 파열 봉합술을 하기 전입니다. 여기에 힘줄이 끊어져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을 수술을 해서 여기에 까만 힘줄이 다시 생겨나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만들어 드리고 이제 이게 있는 것을 잘 아물면 팔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뭐 대부분 편안하게 쓰실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힘줄이 많이 커지셔서 얇아지신 분들, 이와 같이 이렇게 많이 얇아지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강을 해드릴까라고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해서 그 보강하는 방법을 이제 알로덤이라고 알로그래프트를 해서 사람 아닌 이제 다른 분들 사람도 있고 동물 것도 있고 같은 것들의 조직을 써서 두꺼운 것을 그 위에다 붙여드립니다. 붙여드리면 그게 도움을 받는 힘줄에 같이 붙으면 힘줄 효과가 나니까 해드리는 하는 분도 있고 그걸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동물이거나 다른 사람 거 쓰는 게 그렇게 내키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대신에 사람 몸에 수술을 하면 그 앞쪽에 이두박근 장두건이 있습니다. 요 앞에 지나가는 건데 그 장두건으로 수술하는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하셨어요. 개발을 해가지고 장두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힘줄이 바로 요 뒤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앞쪽에 어깨 관절의 이두건이 회전근개 극상근과 견갑하근 사이에 들어 있는데 그 이두박근 장두건이 상당히 두껍거든요. 그 장두건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보강을 해드리면 힘줄이 많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가 올해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 2019년, 18년이죠. 18년부터 2022년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환자 이런 논문을 쓰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8년부터 20년 데이터인가 봐요. 21년 데이터거나 21년 데이터를 가지고 23년까지 기다려서 23년에 수술한 환자분들의 2년 후에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 파열되는 게 적지 많은지를 봤던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이죠. 25년도에 논문이 이제 좋은 학회지입니다. 임팩트 스코어가 저희가 5가 넘는 학회지는 SCI 학회지인데요. 거기다 저희가 내원정외과하고 저희 제자들하고 같이 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건국대학교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와 같이 힘을 박은 다음에 이두박근이 이 앞에 이렇게 들어있던 이두박근 장두를요 이렇게 가운데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이 허옇게 보이는 회전근개 힘줄 플러스 장두에 이 힘을 같이 받게 되니까 이 힘이 더 배가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인공 힘줄 같은 거 쓰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봉합을 합니다. 봉합을 했더니 전부 다 했는데 그중 제일 신기했던 게 그중 환자분 중 두 분이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셔서 골절이 됐는데 골절된 분의 한 분은 힘줄이 안 끊어지셨고 골절이 됐는데도 또 한 분은 부분 파열이 돼서 수술을 그거 다시 더 해드릴 필요는 없을 정도로 조금 찢어졌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놓으면 골절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파열이 잘 안 생길 정도로 튼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두건을 이전해서 회전근개 파열을 아까 보였던 이 2열 교량형 봉합술 플러스 거기에다 이두박근 장두 이전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강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건 아주 작을 때는 사용하지 않고 하게 되면 앞쪽까지 다 붙은 걸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고 크게 된 파열인 경우에는 다른 인공 힘줄 대신 이두건 이전술을 저희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위쪽에 이걸 복원을 못 하니까 인공 힘줄이나 자기 대퇴사두 이쪽에 있는 텐서파샤라는 이 힘줄 인대 힘줄을 이용해서 힘줄로 보강을 하는데 힘줄을 보강을 한 걸 이제 하신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어깨는 안 아파졌는데 허벅지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 방법이나 인공 힘줄을 쓰는 거라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인제 이 뒤쪽에 있는 다른 근육을 이제 띄어다가 여기 붙입니다. 이러면 힘이 더 세지겠죠. 이 뒤에 있는 근육이 큰 근육이니까. 이 힘줄을 쓰는 수술을 하부 승모근 이전술 같은 걸 하는데 이거는 진짜 일을 세게 하셔야 되는 경우에서 팔을 들지 못하는 분들 정도는 아픈데 나이가 뭐 환갑이 안 되신 분들 같은 분들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힘을 쓰셔야 되는 일을 하셔야 특히 어부나 농부나 과수원 일을 하신다든가 뭐 이런 중장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는 이와 같이 하부 승모근 이전술을 합니다. 회전근개 봉합이 잘 안 되면 못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이식제 보강이죠. 이거는 다른 사람 몸에서 채취한 거는 아니고 다시 만들어서 만든 거라 이거는 면역 반응에 무슨 알러지 반응이나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식제를 이렇게 보강하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견봉합 풍선 확장술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의 KFD에서 모든 병원에서 쓰는 게 허락이 되어 있지 않고 리서치만 돼 있고 이제 그거를 몇 년 팔로우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견봉합 풍선 확장술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것을 더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여기에 보면 아까는 이 뼈가 두 개가 떨어져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힘줄이 끊어지니까 이 뼈가 위로 점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힘줄은 위에가 끊어지고 커지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면 위에 있는 뼈하고 이렇게 닿아버리죠. 닿아서 뼈끼리 모양이 딱 닿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골이 붙어 있던 데가 해지면서 없어지면서 관절염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회전근개 파열에 의해서 생긴 관절병증이다 이렇게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하면 이분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그때는 힘줄도 못 써먹으니까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미 힘줄을 봉합해서 써먹을 수 있는 단계 그리고 옆에 다른 이두박근이나 인공 힘줄 같은 것으로 보강을 해드려서 어떻게든지 힘줄을 써먹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나고 그 근육은 써먹을 수가 없으면 그 밖에 있는 삼각근을 이용해서 팔을 들게 해서 이 정도 하면 자기 일상적인 활동, 자기 세수하고 머리 만지고 몸 닦고 하는 정도는 가능하시거든요. 이게 목표치가 확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목표치가 정상 생활을 하는 거여서 정상 생활을 조금 조심해서 하는 거고 이제 그다음에는 운동을 못하는 일상 생활을 하는 거여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내 몸 다른 사람 도움 안 받고 내 몸 추스리는 일 정도 하는. 그러니까 수술마다 목표치가 점점 내려갑니다. 그와 같이 내려가는 방법으로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잘하시면 조금 더 팔은 더 쓰실 수 있어요. 집안일도 하실 수 있고 대부분은 가능은 한데 이제 그렇게까지 쓰는 방법으로 여러 단계에 거쳐서 수술의 방법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어느 수술이 제일 좋을지 상의하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면요. 요약해 드리면 부분 파열이 50%보다 커지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고 수술이 늦으면 늦을수록 결과는 떨어지고 결과가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술 부위 재파열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과 박진영이었습니다.